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1, 2부에 걸쳐서 요양보호사란 무엇인가, 그리고 간병인과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다음에 가족요양제도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그다음에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절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배웠는데 간략하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보면 교육원에 일단 가셔서 신청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 이수를 160시간 받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실습을 또 80시간 하셔서 240시간을 이수하셔야 되죠. 예, 이런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이제 응시를 하시게 되는데, 시험을 응시해서 자격증을 발급받는데 어떤 결격 사유는 뭐가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봤고요. 그다음에 시험 그 과목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봤었죠. 예. 그래서 1교시와 2교시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1교시 이론, 2교시 실기, 이런 식으로 해서 객관식 오지선다형으로 시험을 본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시험을 보시고 나면은 결격 사유가 없으면 구비 서류를 갖춰서 시도지사에게 이제 제출을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자격증이 발급이 되게 되고, 그 자격증을 가지고 이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취업을 하게 되면 어떤 종류의 취업처가 있는지,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요양원, 그다음에 제가 방문 요양센터, 그다음에 데이케어 센터, 그다음에 9인 이하의 공동생활가정, 그다음에 10인 이상의 노인 의료시설, 이런 곳에 이제 취업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급여는 우리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그 교육비를 납부하기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을 위해서 노동부에서 카드를 만드시면 어느 정도 지원을 해주는 제도를 국민 내일 배움 카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에 대해서 어떻게 신청을 하고, 그 다음에 발급을 받아서 어떻게 우리가 쓸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봐야 되는 것은 이제 기출문제 분석인데요. 요양보호사가 이제 그냥 주는 민간 자격증이 아니라 국가 자격증이다 보니까 시험이 있죠. 그래서 이 시험을 보시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을 통해서 생각보다 쉽구나, 이런 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제가 몇 문제 추려서 봤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작년까지만 해도 실업자 내일 배움 카드와 근로자 내일 배움 카드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명칭이 바뀌면서 실업자와 재직자 한꺼번에 하나의 카드로 신청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 개편이 되었습니다. 신청 방법을 보시면 가까운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셔서 상담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HRD넷을 통해서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방문하셔서 이제 1차, 2차, 3차 상담까지 이제 받게 되어 있고요. 상담을 받으면서 나의 적성에 맞는 과정이 어떤 과정인지 이런 거를 이제 상담을 통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훈련 과정 수강 신청을 하게 되는데 140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HRD넷을 통해서 단기 훈련 과정은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요. 140시간이 넘어가는 장기 훈련 과정인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상담사를 통해서 같이 결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명칭처럼 앞에 국민자가 들어가 있죠. 그래서 국민 누구나 신청이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만 75세 미만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취성패인 경우에는 취성패는 취업 성공 패키지, 반드시 취업으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취성패인 경우에는 만 70세까지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일 배움 카드가 취업을 유도하기 위한 그런 제도이기 때문에 나이 제한이 있습니다. 예, 이 점 참고하시고요. 다만 카드가 지원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무원이거나 사학연금 대상자, 재학생, 일정 임금 이상 대규모 기업 종사자, 일부 고소득 자영업자, 그리고 특수고용 형태 종사자는 내일 배움 카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실업 상태이든 재직 상태이든 그다음에 자영업이든 관계없이 국민 내일 배움 카드 한 장으로 5년 동안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제약이 굉장히 많았는데요. 올해부터는 굉장히 많이 이게 제한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광범위하게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고,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이 내일 배움 카드를 발급받는데 상담 1차 상담, 2차 상담, 3차 상담까지 해서 자격증이 이 내일 배움 카드가 나오는데 한 4주 정도 걸렸습니다. 네, 올해부터는 국민 내일 배움 카드로 이게 바뀌면서 2주로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급받기가 굉장히 쉬워졌고요. 절차도 굉장히 간단해졌습니다. 그래서 훈련 비용, 지원 비용을 보시면 개인당 한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이 지원금도 많이 늘어났고요. 작년까지만 해도 3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데 올해는 500만 원까지 지원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취성패 1 참여자, 즉 다시 얘기하면 그 취약계층이거나 취약계층이라는 건 이제 여성 가장이거나 북한 이탈 주민, 그렇죠? 예, 이런 분들은 이제 혹은 뭐 그 저소득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이런 분들을 말씀드리는 건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비 부담금 없이 500만 원까지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상담 절차에 따라서 개인에 맞는 훈련을 선택해서 이제 수강을 하게 되는데요. 개인의 훈련 이력이라든가 그다음에 내가 교육을 듣고 남은 금액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런 정보들은 HRD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합니다. 국민 내일 배움 카드 신청 방법인데요. 지금 보이는 이 그림이 HRD넷 사이트를 제가 캡처를 해서 온 곳입니다. 이제 여기서 훈련 상세 검색을 이제 해봐야 되겠죠. 내가 어떤 거를 들을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구직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서 이 과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내가 마음에 드는 거를 이제 골라서 상담을 받아서 이제 나오게 되겠죠. 예. 그래서 구직자와 근로자로 나뉘어지게 돼 있고 훈련 상세 검색 탭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단은 이 HRD넷 사이트에 이제 검색을 하려면 이제 기본적으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회원 로그인 창인데요. 이제 아이디하고 비밀번호를 정해서 이제 하시면 내가 원하는 것을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자,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1년에 최대 5개까지 수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배우고 그 다음에 뭐 배우지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관련 과정으로 해서 들으셔야 되고요. 되게 일반적으로 요양보호사 배우시고 나서 한 2달 정도 배우시죠. 2달 정도 소요가 되는데 2달 배우시고 그 다음에 뭐 컴퓨터나 이런 거로 이제 배우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동일한 훈련 과정의 재수강은 허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요양보호사 들었는데 한 번 더 듣고 싶어. 요거는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훈련 과정은 허용되지 않고요.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서, 그 불가피한 사유라는 것은 임신을 했다든가, 그렇죠? 초기 때 특히 조심해야 되죠. 임신을 했다거나 출산을 한다거나 혹은 갑자기 어디가 아파요. 질병으로 인해서 갑자기 이제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사실은. 그래서 왜냐하면 이 요양보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수강을 하시다 보니까 5, 60대 분들이 갑자기 뭐 허리 디스크가 재발을 했다거나, 왜냐하면 이제 과정 자체가 하루 8시간 앉아 계셔야 되니까 이게 재발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혹은 이제 그 시험에 대한 스트레스 혹은 뭐 그 교육 과정에 대한 스트레스 때문에 뭐 대상포진이 생겼다든가 뭐 이런 경우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중간에 이제 포기를 하게 되죠. 예. 그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 훈련 과정에서 중도 탈락을 이제 하게 되고 그러면 이제 다시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서 동일한 훈련 과정을 다시 재수강이 가능하십니다. 예. 그런데 같은 교육원에서 두 번 들으실 수는 없습니다. 내일 배운 카드 훈련 장려금이라는 게 있어요. 예. 훈련 장려금 지금 무슨 얘기냐면 교육비도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내가 여기서 교육을 받느라고 소득이 없죠. 예. 그 소득이 없는 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지원해주는 제도를 훈련 장려금 제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사비하고 교통비 쪽으로 많지는 않지만 하루에 5,800원 정도 해서 월 11만 6천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 안 나오는 것보다 훨씬 좋겠죠. 예. 그래서 실업자인 경우에는 월 최대 11만 6천 원, 그다음에 추정폐 1유형, 2유형도 11만 6천 원 정도 나오고 있고요. 되게 이제 요양보호사 과정 같은 경우에 이제 거의 2달 과정이다 보니까 6주에서 7주 정도 걸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달 한 11만 6천 원 받고 그 다음에는 뭐 6만 얼마 받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훈련 수당이 나오게 되죠. 예. 이 훈련 수당은 이제 저희가 단위 기간별, 즉 월 단위로 이제 그 노동부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 신청을 하면 자동으로 훈련 지원자의 통장으로 내일 배운 카드랑 연결된 통장으로 훈련 수당이 입금이 되게 됩니다. 예. 이런 절차가 있고요. 단 재직자인 경우에는 지급이 되지 않습니다. 예, 사회복지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이 재직자 과정으로 해서 많이 듣는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월급을 급여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이거를 교육비를 지원해 준 거라서 따로 훈련 수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가 있죠. 예, 고용보험 임의가입 자영업자는 일 최대 하루에 최대 18,000원 정도까지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자영업자다 보니까 이제 매일매일 이제 그 일을 하셔야 소득이 있는데 이제 그걸 못 하시다 보니까 정부에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시죠. 그래서 이거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출문제 분석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볼 건데요. 기출문제는 이제 생각보다 시험에 대해서 이제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 기출문제를 보시면은 생각보다 쉬워요. 예, 그래서 제가 몇 개를 가지고 왔는데 1번부터 먼저 보시면 요양보호사가 제공하는 정서 지원 서비스 중 의사소통 도움에 해당되는 것은 무엇이냐? 1번 말벗, 2번 격려, 3번 위로, 4번 생활상담, 5번 편지대필. 답이 뭘까요? 예, 여기서 문제가 의사소통 도움이라고 있죠. 예, 그러니까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죠. 예, 이 요양보호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상식적인 거에서 약간 더 조금 더 플러스해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조금만 생각하면 공부를 안 해도 통과되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를 한번 보시면 관상동맥이 동맥경화로 좁아져서 심장 근육에 충분한 산소 공급을 하지 못할 때 발생하는 통증은 무엇이냐? 1번 두통, 2번 복통, 3번 요통, 4번 흉통, 5번 신경통. 답은 뭘까요? 답은 4번 흉통이죠. 예, 왜 흉통일까요? 심장에 흉곽에 있으니까, 흉부에 있으니까 흉통이겠죠. 예. 3번 호흡이 없는 대상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할 때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이제 심폐소생술, CPR이라 그래서 가슴 압박을 이제 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예. 이건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배우고 있는데요. 가슴 압박을 해야 되는 이유는 자, 1번 폐에 산소를 공급하기 위해서, 2번 의식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3번 통증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4번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5번 심장과 뇌에 충분한 혈액을 공급하기 위해서. 답이 뭘까요? 예, 답은 5번입니다. 심장을 눌러줌으로 인해서 그렇죠? 심장과 그다음에 연결된 뇌로 혈액이 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심폐소생술이죠. 그래서 가슴 압박을 하는 이유는 심장과 뇌로 혈액이 갈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이제 이론 기출 문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이거 외에도 치매라든가, 그렇죠? 치매 어르신이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때, 그렇죠? 이거는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느냐, 뭐 이런 거 이제 많이 여쭤보시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고요. 특히 이 치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저희가 이제 봤었지만 그 교과목 내용에서도 치매가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치매 문제가 시험에 10문제 이상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질환에 대해서도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10문제에서 한 15문제 정도. 그렇게 이제 질환에서 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거 외에도 이제 사회복지관에서도 이제 많이 나오죠. 이제 이론 쪽은 거의 사회복지 쪽에서 이제 나오고, 사회복지 쪽은 그 실기 쪽에서는 별로 낼 게 없죠. 그러니까 사회복지 제도라든가 뭐 이런 뭐 의사소통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이론 1교시에 이제 주로 많이 나오고, 아까 말씀드린 치매나 그다음에 임종, 그다음에 질환 뭐 이런 거는 이제 이론에서 많이 위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실기 문제인데요. 1번에 보시면 치매 대상자가 속옷을 갈아입으려고 하지 않을 때 올바른 대처 방법은 뭐냐. 이거 굉장히 많이 겪는 경우예요. 요양보호사들이 옷을 안 갈아입으려고 하죠. 그리고 뭐 목욕도 안 하려고 하고, 그렇죠. 이랬을 때 이제 요양보호사가 굉장히 당황스럽게 되는데, 이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느냐, 그렇죠? 자, 1번에 갈아입지 않으려는 이유를 알아본다. 2번 목욕을 한다며 강제로 갈아입힌다. 그렇죠? 많이 하는 실수 중에 하나죠. 세 번째, 갈아입지 않으면 밥을 주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네 번째, 속옷을 사다 주고 혼자 갈아입으라고 한다. 다섯 번째, 자녀에게 갈아입히라고 한다. 떠넘기는 거죠. 답이 뭘까요? 예, 1번입니다. 예,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지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도 이제 강의를 할 때 치매 어르신들은 갓난아기와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의사소통이 잘 되지 않는 갓난아기라고 이제 제가 얘기를 해서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뤄야 된다라고 이제 강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아이들도 옷을 안 입으려고 그럴 때가 있죠. 그럴 때 엄마들이 뭐 억지로 입힌다거나 때린다거나 이러지는 않죠. 왜 이 옷이 싫은지, 왜 입기가 싫은지 물어보겠죠. 마찬가지로 치매 어르신들한테도 왜 이거를 입지 않으려고 하는지를 먼저 여쭤보시고, 그 이유를 파악해서 우리가 대처하는 방법이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억지로 막 옷을 벗긴다거나 뭐 이러는 경우가 있으면 치매 어르신들이 잘못하면 때리는 경우가 있어요. 요양보호사를. 그렇죠? 그다음에 뭐 밥을 주지 않는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다음에 자녀에게 갈아입히라고 한다. 이거는 요양보호사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실기 문제가 이제 많이 나오는데, 특히 이 치매 쪽에서는 치매 대상자가 이러이러한 행동을 할 때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관한 내용이 굉장히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치매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골다공증이라는 거는 이제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뼈에 구멍이 많이 생기는 병을 이제 우리가 골다공증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별거 안 했는데 뼈가 부러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고요. 그렇죠? 뭐 재채기만 했는데 갈비뼈가 부러진다거나, 그렇죠? 뭐 바닥에 있는 신문을 짚었는데 뭐 허리가 뽁 하고 나간다거나 뭐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굉장히 무서워하는 질환 중에 하나죠. 이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봤어요. 1번 자외선 차단제를 바른다. 2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3번 체중을 줄인다. 4번 비타민 C를 섭취한다. 5번 카페인을 섭취한다. 답은 뭘까요?
네, 답은 2번입니다. 예, 골다공증이 있는 대상자에게는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안 되죠. 예, 햇빛을 쬐야 됩니다, 오히려. 왜냐하면 햇빛에서 받는 비타민 D가 뼈를 생성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비타민이기 때문에 우리가 햇볕을 직접 받아야 되죠. 그래서 산책을 많이 권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1번 아니고요. 2번 체중 부하 운동을 한다. 체중 부하 운동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체중을 실어주면서 운동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우리가 이제 걷는 운동이라든가 간단한 산보, 그렇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체중 부하 운동이 되죠. 그래서 이런 체중 부하 운동을 하게 되면 골단판에, 골단판이라는 것은 뼈의 끝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예, 거기가 자극이 되면서 뼈 속으로 칼슘이 채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 아이들한테도 이 체중 부하 운동이 중요하지만 골다공증 환자들에게도 이 체중 부하 운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이 체중 부하 운동을 같이 하러 다녀야 되겠죠. 예, 환자분들하고. 그다음 세 번째, 체중을 줄인다. 예, 전혀 도움이 안 되고요. 예. 그다음 비타민 C를 섭취한다. 비타민 C가 아니라 비타민 D를 섭취해야 되겠죠. 비타민 D는 주로 햇빛에서 우리가 80~90% 이상을 흡수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음식으로도 섭취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가 많이 들어있는 음식에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 시래기, 햇볕에 말린 시래기라든가 그다음에 뭐 무말랭이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이제 아니면 뭐 표고버섯, 햇볕에 말린 게 중요하죠. 햇볕에 말린 표고버섯 이런 것들이 이제 비타민 D가 많은 식품입니다. 그래서 요양보호사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이제 어르신들한테 골다공증 있는 어르신들한테 식사 준비를 할 때 요거를 참고해서 만들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카페인을 섭취한다. 카페인은 이뇨작용을 하죠. 이뇨작용을 할 때 이 소변을 배출할 때 칼슘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래서 골다공증 환자가 이 카페인을 섭취하시게 되면 골다공증이 더 많이 악화되고요. 일반적으로 골다공증은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많으신데 남성분들 중에서 그 카페인 섭취가 많으신 분들은 골다공증에 노출이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에 커피를 7잔 이상씩 마시는 분들을 제가 간혹 봤는데 30대인 경우에도 골다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카페인이 골다공증에 얼마나 안 좋은지 당연히 금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체중 부하 운동. 예. 자, 세 번째, 대상자가 갑자기 침을 흘리며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졌을 때 응급처치 방법으로 옳은 것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죠. 예. 자, 1번 입에 거즈를 물린다. 그렇죠? 2번 머리 아래에 단단한 것을 대준다. 3번 팔다리를 주물러 준다. 그렇죠?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5번 담요를 덮어 체온을 유지해준다. 예,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환자한테 입에 거즈를 물리면 어떻게 돼요? 예, 잘못하면 돌아가실 수도 있죠. 답이 뭘까요? 4번입니다. 1번 안 되고요. 머리 아래에 단단한 것을 대주면 잘못하면 상처가 생길 수가 있죠. 다칠 수가 있습니다. 경추가. 그다음에 세 번째, 팔다리를 주물러 준다.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이거예요. 경련이 일어나는 환자를 팔다리를 잡거나 주물러 주는 경우가 있는데 잘못하면은 이게 골격계가 다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이거 안 됩니다. 4번 고개를 옆으로 돌려준다. 왜 고개를 옆으로 돌려줄까요? 경련을 일으키고 있는 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도가 막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고개를 옆으로 돌려서 뭔가 토하거나 이럴 때 이 음식물이나 이런 게 기도로 넘어가지 않도록 침 같은 게 넘어가지 않도록 해주기 위해서 기도 확보를 위해서 고개를 옆으로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5번 담요를 덮어서 체온을 유지하는데 이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5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출 문제 실기까지 이제 우리가 봤고요. 기출 문제를 풀어보니까 어떠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으시죠? 상식적인 내용에서 조금 더 추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걸 증명하듯이 요양보호사 전공 합격률을 보니까 1회부터 그러니까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8회까지 작년까지 시험 본 거 그 합격률을 보니까 합격률이 가장 높았을 때는 여기 뭐 보이시는지 잘 모르겠는데 첫 회 시험 때 98.7%였어요. 전국 합격률이. 거의 다 붙었다는 얘기죠. 1회 때는 이제 그렇게 했고요. 평균적으로 봐도
70% 이상은 됩니다. 국가 자격증 중에서 전국 합격률이 70% 이상 되는 자격증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요양보호사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인원이 요양보호사 시험 보시려는 분들이 해마다 늘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에서 1년에 3번 보던 거를 4번으로 늘렸겠죠. 그래서 합격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 요거 잘 보시고요. 제가 일례로 인터넷에서 발췌를 했었는데 이게 이제 한동안 이슈가 되셨죠. 90이 넘으신 분이 한 번에 시험에 합격을 하셨어요. 뭐 점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를 하셨는지, 그렇죠? 책을 보시면 어때요? 굉장히 너덜너덜하죠. 그만큼 노력을 하시긴 해야 돼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방 잊어버리시기 때문에 또 보고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원 같은 경우에도 솔직히 80 넘으신 분들은 한 번에 붙으시는데 오히려 40대, 50대들이 떨어집니다. 우습게 본 거죠, 자격증을. 국가 자격증인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물론 문제 자체가 어렵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부를 이렇게 열심히 하셔야 한 번에 붙는다는 거, 요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고요. 지금까지 이제 3번에 걸쳐서 제가 요양보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어떠셨는지, 도움이 되셨는지 제가 굉장히 많이 궁금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걱정하시는 게 뭐 배우는 것도 이제 허리가 아파서 내가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걱정하시지만 실습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걱정을 하세요. 실습에 나가서 실습처에 가서 내가 뭐를 하는 거냐, 이런 질문들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데, 요양원 실습을 가시게 되면 이제 5일 동안 하신다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요양보호사, 기존에 있는 요양보호사들 하시는 거 도와주고 잘 관찰하고 이런 거 이제 하시게 되는 거고요. 제가 방문 요양 갔을 때는 이제 1대1이니까 어르신이 도와달라는 거, 그런 거 좀 도와드리면 되고요. 뭐 식사 보조라든가 뭐 아니면은 산책, 뭐 병원 가는 거 도와드리고 뭐 이런 거 요양보호사들이 하는 거 같이 도와드리면 되겠죠. 때에 따라서는 목욕하는 거를 요양보호사랑 같이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데이케어 센터 실습 가셨을 때는 이제 프로그램을 거기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그 프로그램이 어떤 게 진행이 되는지 잘 관찰을 하고 나중에 내가 데이케어 센터 취업했을 때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실습에 대해서도 나 혼자 나가는 실습이 아니라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하고 같이 나가는 실습이니까 너무 이렇게 두려워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요양보호사 오늘부터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